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침에 아까 토론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송 선생님께서 좀 이제 1세대는 좀 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1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10년 동안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쪽에서 이제 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 훈년 3월에 안식년을 1년 외국에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년 3월이 되면 이사장이고 뭐고 이제 다 이제 내려놓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대 또 이사장도 그만뒀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1세대가 이제 지고 2세대들이 이제 등장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현숙 교수님이나 등 사회를 보는 거 보니까 2세대도 아재 개그는 이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마중물 10년은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는 2009년에 조그만 학습 동아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었고, 사단법인이죠. 그 사단법인이 이제 광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우리 김학성 이사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사실 과정을 생각해 보면 조그만 다락방에 소수가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이제 광장을 만들어 온 역사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제 마중물의 어떤 그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됐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중물이 가능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함께 했던 동료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중물이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참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그 마중물의 10년의 과정에서 사단법인도 만들어졌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대 사회복지학과가 만들어졌거든요. 사회복지학과가 이제 5기가 이제 그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방송대 대학원도 만들어져서 이제 2기째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방송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4분인데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현숙 교수님이 또 한 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 교수님도 여기와 계시는데, 특히 김영애 교수님은 오늘 고생했다고 정심을 산다고 이제 왔고, 그다음에 강상정 교수님은 김영애 교수님이 정심을 산다고 하니까 또 온 건가요? 그래서 저기 2분 교수님인데 시간이 있으면 좀 인사도 시켜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저희가 한 7월이나 8월에 코로나가 간 다음에 저기 마셈에서 한번 이 축하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때 모시기로 하고, 특히 또 일대 이사장인 유해수 교수님도 와 계시거든요. 여기 와 계시는데, 이제 본인은 밥을 사겠다라고 이제 온 건데, 김영애 교수님이 산다라고 하니까 금방 그럼 다음에 사야지 이렇게 약간 이제 그래서 1세대가 확실히 물러나가겠구나 이런 생각 이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우리 김학성 이사장님이 얘기했던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 알린스키가 취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이따 강의를 하겠지만, 알린스키는 도덕 일반, 그 다음에 뭐 시민 일반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덕을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린스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도덕이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본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식이 죽게 되면 부모에게 알려야 되겠지만, 부모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면 자식의 죽음을 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알리는 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린스키는 그런 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도덕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덕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 건가요. 그리고 도덕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국가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지금 막 이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힘은 약하고 그랬을 때 뭐 보면 이렇게 밀가루라든가 햇가루라든가 막 섞어가지고 물을 막 흘려보내가지고 거짓말을 시켜갖고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거냐 안 이렇게 했을 때 알린스키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얘기하자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라는 계율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속이는 것들이 훨씬 더 인민들에게 도움이 됐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이제 알린스키는 얘기해 보자. 이제 이러기 때문에 겉으로 보게 되면 도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더 큰, 더 구체적인 맥락들 속에서 도덕을 논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알린스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영길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 한참 좀 재밌게 웃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김학성 이사장님 그 원효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다른 책들도 빌려가지고 좀 보기도 하고 지금 사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중요한 것이 무념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뭐랄까 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명상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 식으로 이제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현 상황에서 내가 어떤 현상 그 자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에포케를 해야 된다. 에포케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판단 중진을 해야지만이 현상 그 자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현상 그 자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에포케인데 그 에포케가 아마 그 문형과 이제 비슷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생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 상황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주관성에 대한 얘기, 마음에 대한 얘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프레일리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주관성은 무엇에 대한 인식이 되게 지향성이거든요. 인텐셔널리티. 그래서 그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텐셔널리티, 무엇에 대한 지향성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지향성들이 토론되고 대화하는 과정들 속에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주관성과 객관성은 변증법적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저는 원효의 얘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영길 선생님이 원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마중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이 먹먹함이라는 것이 새로운 창조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판단 중지한 먹먹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한영길 선생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돌을 주워가지고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은 아까 순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얘기들을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준비하고 저 아까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제가 이제 나는 교수이고 연구자고 그리고 또 마중물에 있죠. 그랬을 때 교수로서의 나는 아까 임금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건 거고 연구자로서의 나는 내 창작물들을 남기려고 하는 건 거고요. 마중물 이사장으로서의 나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광장을 만들고 그 광장을 통해서 인간적인 그리고 또 저의 고유성이라든가 개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은 교수로서의 나는 한나 아렌트라 얘기했었을 때는 레이버고 그 다음에 연구자로서의 나는 또 뭐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워크고 그 다음에 이 마중물에서의 활동으로서의 나는 액션이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요거는 출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레이버로서의 출산을 볼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고 워크로서 출산을 해석할 수가 있고 액션으로서도 출산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출산을 레이버로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 생존적인 어떤 그 노력으로서 출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인구를 조절하고 인구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저출산은 이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고 그리고 출산을 통해 가지고 뭐 애국자라는 이미지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개인에게 하나의 어떤 그 이 뭐랄까 생산으로서 출산을 바라보는 건 거예요. 워크로서 출산을 바라보는 것은 일종의 이 생명공학이랑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기본적으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사물을 제작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사물을 제작해서 인공적인 세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어떤 활동, 이게 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워크는 유용성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하는 행위가 대단히 나에게 유용하다라는 그 유용성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행위인데, 그랬을 때 이제 인간 복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유용성에 의해서 인간이 제작해내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워크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여성들에게 출산을 이야기할 때 레이버와 워크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액션의 관점에서 출산을 접근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냐? 요새 여성들한테 야, 나라가 저출산이면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에 빠져 우리 국가가. 그러니까 애 좀 낳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과연 나을까 사람들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출산을 할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을까 이랬었을 때 인간이 출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션으로 이해하면 행위로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액션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뭘까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질문인데 그래도 한번 오늘은 이렇게 좀 저도 질문 좀 하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제 눈앞에 보이는 우리 조은미 선생님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것을 네. 액션으로 만약에 한다. 그 어떤 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션이요. 교수님, 제가 일하다가 지금 여기 의자에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다른 분의 얘기를 듣고 저도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버를 하다가 온 거예요, 워크를 하다 온 거예요, 액션을 하다 온 거예요. 실상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오느냐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하고 왔구나. 세 가지를 다 하고 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러면 그래서 우리 신영 선생님, 어떠세요?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레이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레이버는 내가 자연을 이렇게 바꾸면서 내 생존 활동, 생계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레이버고, 그 다음에 일종의 그러니까 레이버로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뭐랄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 그러니까 생계라고 이해하면 쉬울까요? 예? 생계 활동이라고. 그렇죠. 생계 활동이죠. 생계 활동. 동물이 자연에서 뭐를 채취해갖고 먹고 살려고 하는 활동. 이게 생계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필연성을 가지냐 하면은 내가 생명을 위한 활동으로서 이게 필연적인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워크는 뭐냐면 인간의 필요에 따른 욕구에 따라서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 유용한 것들을 생산하는 활동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제작하는 활동들, 글을 써서 뭐 책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그러니까 자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생존에 필요한데 그 유용성이라는 필연성에 의해서 하는 활동이 이제 워크예요. 근데 액션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하기 위한 행위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욕구상 그 글을 쓰지 말라 그래도 막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액션인 건데 워크인데 워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도자기 만든 사람이 도자기를 만들어 갖고 저게 옛날에 가보니까 막 깨더라고요. 그래서 왜 깨냐고 말이죠. 정말 깼거든요.
그래서 너 왜 깨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왔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물을 넣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거 팔면은 그래도 좀 비싸게는 안 팔리다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워크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내 창의적인 것들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왔어요. 깨버리는 건 거야. 이게 일종의 워크로서의 활동인 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라는 것은 이때 썼던 관계성이 필요해요. 관계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타자가 있어요. 그래 타자하고 나를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뭘 인정해주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건 거야.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 나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나의 고유성이라는 나의 개성, 나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광장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거, 이걸 액션이라 그래. 이걸 소위 이제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위라는 게 인간의 실질적인 인간의 조건은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만이 인간의 조건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을 하는데 레이버하고 워크는 좀 사적인 영역에 속해요. 사적인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개인적인 활동이라면 이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 필연성의 영역에 속하는 거지 이게. 근데 내가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다 사적인 활동들에 속한다면 아까 얘기하는 이제 액션이라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공적 영역에서 내가 공개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모인 이 자리가 지금 공적인 영역인 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고유성도 드러내고 내 생각도 드러내고 남의 이야기도 듣고 이러면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개성이 막 드러났잖아요. 우리 김학성 이사장이 얘기할 땐 늘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나. 이게 개성이란 말이에요. 한순애 선생님 딱 얘기할 땐 벌써 이렇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깊이 있는 자기 경험들을 막 던져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우리 한영길 선생님 얘기할 때 또 우리가 또 독특한 개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다원성으로서 이게 플루럴리티 그래. 플루럴리티를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복수성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원성인데 플루럴리티,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정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고유성과 개성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여기서 존재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being이죠. being. 존재함과 동시에 현상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appearing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 영역이 액션이라는 영역인 건 거예요. 그런데 출산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애를 낳는 것은 왜 낳느냐 하면 내가 애를 낳아야지만 이 국가가 유지가 되고 애를 낳아야지만 내 노후가 보장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거는 이제 레이버인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워크는 뭐냐면 워크는 애를 낳는데 이제 현대적인 기술들, 복제 기술이라든가 아까 어떤 뭐랄까 이 생존을 넘어서는 다양한 어떤 이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갖고 애를 제작한다는 느낌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를 검사 없이 낳잖아요. 이제 그러면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려고 뭐 이렇게 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들이 이제 일종의 워크에 해당된다면 액션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신영 선생님에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설명한 건 거예요, 지금. 제가 지식도 짧고 방송대학교 학생이 아니다 보니 저에게 특강을 해주셨네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깊이 있게 이해는 잘 못했지만 개인적인 저의 경험상 출산을 액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100% 액션의 입장에서만 출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고 그래서 나도 자식을 당연히 낳아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뭐 국가를 위해서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을 놓아서 노후가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댁에서 꼭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했고 친정에서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했고
저도 그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변이 다 아이를 낳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아이를 낳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고유성이 인정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고유성은 인정된 것 같진 않고, 왜냐면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 제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저는 별로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희생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관계 안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만 내가 정신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것이지 제 고유성이 좀 드러나고 인정받고 이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 명만 출산을 했는데 두 번째 출산에 있어서 제가 제 고유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저는 더 이상 육아의 고통에 너무 일과 함께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저는 낳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라고 저 고유성을 드러냈을 때 조금 더 힘든 관계에서 엄청 힘든 것이 있었고 그래서 타자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왜 아들을 낳으라고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타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가 되게 그 관계 안에서 되게 힘들 것 같았고 나의 고유성을 더 드러내기 어려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타자를 이해하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썼고 타자를 이해한 기반 하에 어머님을 더 인정해 드리면서 제 의견을 더 어필했을 때 제가 둘째 출산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어렵네요. 어쨌든. 자,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첫째를 낳을 때는 레이버로서 낳은 거예요. 한나 아렌트의 개념에 의하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국자로서, 집안의 애국자죠. 그리고 이제 저출산 시대 국가의 애국자로서 사실은 노동 생산성이라는 관점들 속에서 내가 강제된 이제 출산인 건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레이버예요. 그러니까 워크라는 것은 두 번째 이제 관점들인데 이 워크라는 것은 뭐냐면 출산 그 자체가 개인의 고유한 경험인 건 거예요. 난 그 경험을 통해서 탄생성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싶은 건 거고 그 탄생성들이 사회적인 타자들과의 대화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 관계적인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나는 나의 어떤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주체성이 확보가 되는 건 거고 그 주체성의 확보들이 타자에서 복수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으로서, 고유성으로서 인정받는 행위,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액션이라는 건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영 선생님이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저런 고백들로부터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레이버 내지 잘해야지 워크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건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이것이 근대적인 현대적인 인간이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들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전체주의가 온다라고 보는 건 거예요. 동일성, 그러니까 다양성들이 잃어버리고 고유성들이 잃어버리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전체주의의 기원이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해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이제 뭐라 그럴까? 오늘 주제를 한번 볼게요. 오늘 주제는 5번째예요. 우리는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한다. 그래서 프락식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알린스키일까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한나 아렌트일까를 궁금해요. 알린스키는 뭐 워낙에 실천적인 거로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누구죠? 오바마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뭐 스승으로도 실천적 스승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공적인 세계에서 만나는 이 만남들이 정치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로서 이것을 해석해내는데
한나 아렌트와 같은 통찰을 주는 어떤 충분히 통찰을 주는 놀라운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력을 만드는 행위죠. 우리가 실천한다는 행위는. 그래서 그 세력을 만들 때 철학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철학을 가진 시민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철학을 가진 시민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정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그 세력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요 얘기인데 한순혜 선생님이 벌써 이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것은 일종의 교사의 학습권을 빼앗아간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자, 그랬고 이제 출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일종의 가운데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이 되려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가 레이버예요. 먹이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일종의 먹이를 찾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인간으로 넘어가려면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이 활동이. 그런데 먹이를 찾는 이 활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 이건 아주 전제적인 거예요. 굉장히 필연성의 영역인 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게 되면 동물이랑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유용성이라는 관점들 속에서 끊임없이 뭘 생산해내려고 해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필연성인 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여기서만 끝이게 되면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또 인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개 다는 네이버와 워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로지 이제 사적 영역에서의 필연성의 영역인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인 건 거죠.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라고 봐요. 이 두 개를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인 건 거고 인간은 공적인 영역에 나갈 때야지만이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한나 아렌트예요. 그러면 공적인 영역으로 나가는 행위가 이 액션이에요. 그래서 액션이라는 곳에서는 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있고 여기서는 개성이라든가 고유성이라든가 복수성이라든가 탁월성이 드러나요. 한나 아렌트는 보편적 인간을 상정하지 않아요. 보편적 인간은 대단히 폭력적으로 보는 건가요.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아까 고유성들을 가진 복수성의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 이게 정치적인 공간이고 공적인 공간인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정치 철학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치 이론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치 철학자가 아니라 정치 이론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한나 아렌트는 정치 철학자들은 정치를 관조한다는 건 건가요. 사변적으로 이해하는데 난 정치 이론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공적인 영역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상호 간의 관계들 속에서 인간으로 행위를 존중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건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말과 행위의 영역이 액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의 영역이 있었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고유성들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이 양반은 인간을 판단할 때 인간의 상태를 문제 삼지 않아요. 인간의 상태는 어떻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를 문제 삼아요. 말하는 행위,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고유성을 인정받는 행위인 건 거예요. 그 행위에 있었을 때 그 장이 공론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론장에 있는 건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레이버를 하게 되면 이 광장은 사라져요. 광장은 상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행위와 말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 레이버의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주로 A죠. 노동하는 동물이에요. 노동하는 동물. 그런데 인간은 여기까지도 올라가요. 여기까지도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유형성의 관점들에서 끊임없이 워크하는 인간인 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간이 되려면 액션으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인 건 거예요. 액션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아까 탄생성이라든가 창발성이라든가 복수성이 보장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적인 영역이라 여기까지 공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예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액션, 워크, 레이버를 한나 아렌트가 나누고 그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해보고 싶은 건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한나 아렌트는 우리는 사적 영역에 있어요. 사적 영역에 있어요. 근데 사적 영역에 있는 사적 영역이 있고 공적 영역이 있어요. 정치 영역이 사적 영역이 가계의 영역인데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 이 공적인 영역은 더 폴리티컬, 정치적인 것의 영역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인 것의 영역이 만들어져요. 사회적인 것의 영역. 사회적인 것의 영역이 어떤 거냐면은 공적인 영역이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것들이 사적인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워크가 레이버로 들어와요. 워크가 레이버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 도기를 왜 만들었어요? 도기를, 좋은 도기를 나의 개성과 나의 어떤 그 유용성 때문에 만들었어요. 아,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술을 사랑하구나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그걸 왜 만들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워크로서 했던 작업들이 이제 레이버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아까 그 관종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왜 의사소통을 하냐면 조회수를 늘려가지고 어그로가 돼서 조회수를 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본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본이라는 것이 이쪽의 것들이 상품만 된다는 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더 소셜인 거예요. 사회적인 영역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자, 우리가 호모 폴리티쿠스 그랬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이건 사회적 동물이다. 이랬을 때 한나 아렌트 입장에서는 천부당 만부단 얘기예요. 사회적인 것은 아까 이런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을 침해해갖고 생기는 어떤 그 레이버의 영역들이 폴리티컬의 영역, 더 폴리티컬의 영역들을 쏘고를 침해해서 생기는 건가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활동들이 인간적인 그 활동들이 사실은 더 소셜한 것들 속에 다 쏟아 불어갈 때 이것은 하버마스 같은 이제 공론장이 어떻게 되냐면 사사화되는 건 거예요. 사사화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사적 영역화 되는 건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발전과 함께 굉장히 나타나고 있어서 공론장의 식민지화, 공론장이 이제 사적 영역의 식민지가 되는 건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나 아렌트의 구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면 자, 우리가 저런 어떤 그 더 소셜이라는 영역들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 서로가.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서로 행위를 해야 된다. 행위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고유성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는 복수성이 살아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마중물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 존재. 이게 이제 자기 목소리라는 것이 자기 고유성인 건 거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정치적 공간에 나아간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고 이 정치적 공간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어떤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다. 행위와 말에 의해서 존재다. 이게 공통 감각이에요. 시민들 간의 공통 감각을 갖는 건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통 감각은 인간의 복수성과 그리고 이런 세계를 사랑하는 건가. 이게 세계 사랑이에요. 이 세계를 사랑하는 거. 이게 정치적 공간에 대해서 내가 공적으로 하는 건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 공간들은 뭐냐 그런 점에서 평등하면서 서로 다른 복수의 인간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영역인 거다. 예. 평등하면서 그러니까 평등해야 돼요, 서로가. 평등하면서 서로 다른 복수의 인간. 복수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게 복수가 아니라 이제 이게 아까 플루럴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희가 마중물이 늘 건배사를 하고 늘 뭘 하기 시작하냐면 시작할 때 근황 토크를 해요.
근데 근황톡과 건배사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저 사람이 어디 사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건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을 알아요. 왜? 그 사람을 그 고유성으로 아는 건 거예요. 우리 고유숙 선생님 왔나? 고유성 하니까 고유숙 선생님 오늘 참석 안 하셨나? 아무튼 이제 그런 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광장이 살아있는 거, 이게 인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정치적 공동체고 공적 생애에서 행위가 있는 곳이라는 건 거예요. 행위가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건 거다. 자,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레이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뭐 예를 들면 노예제 시대 때 노예들은 이 레이버를 하는 건 거야. 그 레이버를 하고 있는 기반 위에 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액션을 하는 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민인 건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무튼 뭐 이 시민은 요 사람들인 건 거죠. 그럼 요 사람들은 왜 요 레이버를 안 해도 돼요? 신분 때문에 그래, 신분.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건 거야. 태어나 보니까 나는 요거를 해도 되는, 이렇게 액션을 해도 되는 이제 존재가 된 건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되니까 이놈이 나타나, 이놈이 엄청나는데 이놈이 어떤 놈이 이게 자본이에요. 이게 건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적 소유 물리인 건 거지. 사물인 건 거야. 이놈이 딱 나타나니까 그 중에 자본을 가진 이 사람들은 뭐가 되면 자본가가 돼요. 자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필연성의 영역, 사적인 영역에 쭉 들어가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공통감각이라는 것들이 생기질 않아요. 아까 정치적 공동체에서 공통감각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왜냐면 더 소셜한 상황으로 들어와요. 더 소셜한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의 필연성을 위해서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돼? 단일해져요. 그 와중에서 어떤 놈이 나타나냐면 히틀러 같은 놈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이게 전체주의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본, 제 식으로 해석하면 자본이라는 녀석이 주요한 목표가 돼서 자본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간의 이 상황들 속에서는 한쪽에서는 레이버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액션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중세 때는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은 액션을 했어요. 모여갖고 광장에 나서 토론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래요? 이 사람들은 다 자본을 더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레이버를 하는 건 거야. 레이버를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언어들은 전부 다 주식 얘기, 비트코인 얘기, 이더리움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딱 되니까 더 소셜한 영역에 다 지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지배자가 얘가 되는 건 거예요. 자본이 되게 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맥락에서 한나 아렌트를 좀 평가를 해볼게요. 한나 아렌트를 평가해 보면 한나 아렌트는 아까 복수성이 있어야 되고 공론장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인간 이제 존재해야 돼. 요게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아모르 문디, 이 세계에 대한 사랑들을 이제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세계에 대한 사랑인 건가요?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 얘기인데, 이 한나 아렌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우리 한영길 선생님 한나 아렌트가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영길 선생님 보기엔 어때? 지금 이제 생각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이제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생각이 리셋되겠죠.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어때? 지금 이제 한나 아렌트를 듣다 보니까 한나 아렌트가 마음에 들어요? 뭐 렌트 할 만해요? 렌트? 한나 아렌트도 똑같이 자본에 그냥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나 아렌트는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림처럼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아까 이건 제가 해석한 건데 한나 아렌트의 더 소셜을 해석해 보면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꼭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한나 아렌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건 거예요. 이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상들을 가진 세계 사랑을 하는 공통 감각을 가는 시민들이 있는 세상은 아모르 문디라든가 이렇게 복수성과 이렇게 정치적인 인간 공론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를 대단히 급진주의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복수성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대문자투로서 진리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부정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장을 열려고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관계성 속에서 결정된다고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새롭게 이제 뭐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네이밍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프레이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런 한나 아렌트의 구상이 마음에 드냐 이제는 건 거예요. 그게 제가 뭐 비판할 건 없냐 이런 건. 다른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철학 배울 때요. 공자는 무엇을 하든 뭐 이거 뭐 삶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예전에 그러면 캐나다의 그 복지제도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공자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뭐요? 이렇게 세계사 때. 그런데 그 한나 아렌트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했을 때 공자처럼 그 활동들이 우리는 살면서 복지제도에 돈을 받으면서 살지만 그 돈으로 그냥 살잖아요. 그냥 사는데 공자는 정치 활동을 했다. 이런 차이를 그때 설명을 안 해주셨었거든요. 그 철학 하셨던 교수님이. 근데 저는 그 차이를 이해를 못했는데 한나 아렌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적인 활동 참여해서 내가 그 돈을 얼마나 받을지 뭐가 필요한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공자랑 똑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상황에는.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지는 것 같아요. 저 항상 그게 질문이 있었긴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 왜 참 공자랑 똑같지 않아? 그냥 그 조그만 돈 받으면서 자기도 똑같이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공자도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사는 거 이치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도 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사는데 똑같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했는지 정치 활동을 더 받아야 되는데 난 이거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지 않고 이치에 어긋남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나 아렌트 얘기를 통해서 저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맞는 질문에 맞는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백무산 시인인가가 어떤 시를 썼냐면 무무산자라는 시인데 그 한 구절이 뭐냐면 무무소유라는 걸 썼는데 무소유도 가진 디라야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가진 디라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나 쓰고 막 이러는데도 가진 디라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까 레이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나 아렌트를 좀 비판해 보고 싶은 건 거예요. 저 논지를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 들었을 때 꽤 괜찮았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JS 밀도 꽤 괜찮았고, 그다음에 CAS도 꽤 괜찮았고, 근데 한나 아렌트도 꽤 괜찮은 건데, 근데 저 꽤 괜찮은 한나 아렌트를 뭐 비판할 건 뭐 없나? 이게 이제 제 질문인데, 한나 아렌트에 대한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떤 비판이냐면 울트라 보수주의자다. 울트라 보수주의자다. 이 울트라 보수주의자다라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 아렌트를 뒤집어 보는 건 건가요? 가능해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건 건가요? 이게 어때요? 울트라 보수주의자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한나 아렌트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아니에요. 다 이제 어떤 철학자 얘기를 하는 그 철학자에 대한 다 자기 관점으로 하고 비판하는데
이 울트라 보수주의자다라는 것이 맥락상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은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래도 우리 중에 가장 급진주의자인 우리 강상준 우리 교수님은 혹시 이거 울트라 보수주의자다 하는 얘기가 돼요? 뭐 지금 분위기가 왜 그런 걸 물어보냐,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이제 이런 분위기 돼서 제가 됐어. 아니 됐어. 여기에 일단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울트라 보수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게 되게 공자님 말씀 같지 않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공자님 말씀 같은 상황들이 좀 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요거죠. 요거에서 과연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요 상황에서 있는 저 레이버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레이버를 하는 사람들이 구조적인 문제나 계급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결단이라든가 교육만으로 액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상황들이 관념의 영역에서는 저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실의 영역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당위성과 규범성은 얘기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이 현실에서의 벌어지는 어떤 이 계급적인 관계라든가 권력 관계로까지 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실천적인 요소는 취약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고유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광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말 그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하버마스도 이제 비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버마스도 이제 이상화된 담화 상황을 이상화된 담화 상황은 누구나 다 한나 아렌트와 같은 그런 것이 일종의 이상화된 담화 상황이에요. 이상화된 대화 상황인 거죠.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이제 그런 건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통 감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통 감각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공통 감각이라는 것들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다음에 계급 관계로 막 균열되어 있었을 때 어떨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건 거예요. 그건 뭐 이제 각자가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한 건 알린스키는 좀 달라요. 알린스키 뭘 하려고 하냐면, 알린스키 요 상황 있잖아요. 요 상황을 그대로 봐요. 지금 보여주는 요 상황을 그대로 보는 거죠. 요 상황을 그대로 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요 사람들을 조직해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네이버에 속해 있는 요 사람들은 빈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빈민운동을 하는 건가요. 프레이리도 뭐라 그래요? 디오프레스드, 억눌린 자들을 조직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프레이리는 억눌린 자들을 조직해서 이 부당한 질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서 있는 요 세 사람한테, 세 사람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이 부당한 질서들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프레이리의 얘기라면, 알린스키는 어찌되었거나 이 사람들을 조직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가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욕구들을 가지고 이 조직만 하게 되면 세상은 상당히 잘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알린스키의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성에 대한 이야기는 탁월하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한나 아렌트가,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나 하는 걸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제일 밑에 있는 레이버라는 사람들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알린스키예요. 그리고 알린스키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책이 급진주의자들에 의한 규칙이라는 요 책인 거예요. 왼쪽에. 자, 그런데 알린스키는 이 책을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어떤 그 권력론을 안 쓰고 싶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쓴 건 거예요. 근데 마키아벨리의 이 그림을 보면, 마키아벨리의 이 표정을 보면, 마키아벨리는 대단히 이중적인 평가를 받아요. 하나는 대단히 정치적인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한편에는 뭐냐면 굉장히 비도덕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지혜와 저항의 조소다. 이 얼굴이 지금 지혜와 저항을
저항을 하기 위한 조소하는 조롱하는 얼굴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 글을 보면서 권모술수의 조소하는 얼굴이다. 권모술수의 얼굴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다. 아니다.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김학성 이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알린스키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두 가지 관점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굉장히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마키아벨리를 볼 때 마키아벨리 너 왜 그랬니? 왜 존경스럽고 공포스러운 군주에 대해서 너가 왜 이렇게 몰빵을 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주는 말이야 권모술수가 있고 가혹해야 되고 도덕적인 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돼. 근데 왜 그러는지 알아? 그래야지만이 이탈리아가 통일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중세시대의 윤리와 도덕은 이건 불가능해. 나에게 도덕은 이탈리아의 통일이야. 이게 이제 이 프레이리의 얘기인 건가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자기가 공화주의자로 딱 보니까 누가 조직되면 될 것 같냐면 민중들이 조직화 돼서 가야 돼. 자기 이상은. 이게 이제 공화주의자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민중들은 조직될 기미가 안 보여요. 민중들이 조직화 될 때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몇 세기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가장 가능한 실천적인 방법은 뭐지? 존경스럽고 공포의 군주를 통해 갖고 빨리 이탈리아 통일을 한 다음에 공화주의로 간 다음에 그 공화주의 내에서 그 시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워크할 수 액션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누구의 이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자기가 군주론이라는 이 책을 왜 썼느냐? 그러면 이제 이 후세의 마키아벨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 그람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라 하면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군주론을 보면서 군주한테 당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군주를 가르치는 척하면서 민중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요 맥락에서 볼게요. 요 맥락에서 알린스키는 어땠느냐? 알린스키 핵심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한나 아렌트랑 똑같아요. 근데 이 한나 아렌트는 인간 일반에 행해져 있다면 이 알린스키한테는 어디에 가 있어요? 빈민들한테 가 있어요. 근데 빈민들을 조직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70년대가 넘어서 하면서 중산층의 힘들이 커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빈민들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중산층을 우리 편으로 붙여야 되겠고 그래서 중산층 조직화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는 알린스키는 빈민의 조직화를 버리고 중산층으로 바꾸라 70년대 이후에 60년대, 60년대 이후에 갖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들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오바마라든가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는 건 거죠. 자기 수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민중 우선주의. 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과정에서 공공의 적이 돼요. 왜 공공의 적이 돼요? 왜 공공의 적이 되냐면 알린스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 반대하는 자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 적이 이제 이 사람은 되는 건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늘 윤리는 상대적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갖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핵심적인 도덕성의 원천인 건 거예요. 저걸 위해서라면 다른 도덕성들은 상대적으로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향한 과정과 목적에 있는 건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참여해 있는 건 거다. 그걸 통해 갖고 개인의 성, 인간의 존엄성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까 한나 아렌트의 공론장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한나 아렌트라든가 이 하버마스를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부르주아지들의 공론장이다.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론장이고 프롤레타리아트 공론장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프롤레타리아트 공론장을 하버마스의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페 같은 거 서유럽의 카페들도 부르주아지들이 만나는 카페가 있고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나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다 그런 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체성, 인간의 존엄성이잖아요. 그래서 대불황 때부터 내가 이 싸움을 해왔는데 그 싸움이 그 사이 총질도 당해봤고 얻어맞기도 하고 감방 신세도 져봤고 그리고 나는 심지어 명예 박사학위까지 주려 하더군. 나는 이 망할 놈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 활동을 하는 동기는 근본적으로 민중을 사랑하지만 그 민중을 사랑하는 도록 실존적으로 돼 있는 내가 누구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나인 건 거예요. 난 이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난 내가 재미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조직화를 했더니 그 조직화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텔레비전 카메라맨들이 그의 앞에 마이크를 가져다 놓고 선생님 당신의 성은 무엇이죠? 라고 물었다. 그는 존 스미스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던 거 김씨 씨 이렇게 물었지. 그들은 스미스 씨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그가 어떤 일에 대해인지 어떤 생각인지 묻지 않았던 게 비로소 아까 한나 아렌트로 치게 되면 내가 액션의 영역에 있고 액션의 영역에서 나의 고유성들이 입증되는 건가요? 관계성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한나 아렌트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프레일이와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프레일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이 그림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세 사람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무산자들은 여기 있는 건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언제 먹지? 아까 필연성인 건 거예요. 생존의 필요성. 그래서 우리에게 애정을 베풀어 봐 이러면 안 되고 우리 등에서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알린스키의 얘기는 자, 우리는 언제 먹지 했을 때 우리는 우리한테 베풀어 봐 이렇게 그동안 해온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등에서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한순애 선생님이 했던 중산층은 조금 있지만 더 갖고 싶고 정신물증 있고 무관심층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일로 붙으면 안 된다는 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 해서 중산층 조직화로 간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알린스키는 그 밑으로 갔다. 자, 요게 이제 흥미로운 또 얘기인데 이 사람은 이제 천상 나는 뭐냐? 그럼 나는 이제 천상 죽을 때까지 난 죽어서도 조직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수 선생님이랑 저랑 한번 연극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김정수 선생님 먼저 하세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자, 하시오.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야지. 만약에 내세가 정말 있고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한다면 나는 솔직히 지옥을 선택하겠어. 어째서? 나에게는 지옥이 천국 같을 겁니다. 나는 생전에 마을 가난뱅이들과만 어울렸어요. 여기서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지옥에 가면 그곳의 가난뱅이들을 조직하겠어요. 왜? 그게 바로 나와 같은 동료들이니까요. 오케이. 자, 괜찮지 않아? 괜찮아. 자, 그래서 오늘 김정수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연극을 한 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건 거예요. 이 알린스키를 이해하겠어요? 알린스키가 60대 중반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사망을 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나는 길거리에서 저렇게 가겠다는데 그 자기 말대로 저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된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나는 조직가이고 그리고 조직가로서 가난뱅이를 조직하겠다. 그리고 그 가난뱅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와 같은 동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료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맥락들 속에서 가볼게요. 이 사람은 조직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희망이라고 봤고 민중 참여의 통로라고 봤고 민중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키는 지킴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이 사람 얘기로 이 사람 얘기할 때 조직화를 할 때 조직은 늘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조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중 조직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사회 필요로부터 조직이 시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 속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지역사회의 대외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건 뭐냐면 제 목소리로 제목 잡기는 조직만 해서 있으면 안 되고 조직해갖고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갖고 자기네들 거를 요구해가지고 외부에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게 지역사회의 대외적 역량 강화예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체제 내에서 시작해갖고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 조직해야 된다. 이게 위험한 조직이거나 아니면 불편한 조직이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자제하는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건 거고요. 제일 오른쪽에 위가 재미난데 이 사람이 조직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옆으로부터 조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풀뿌리 조직이잖아요. 또 위로부터 조직, 탑다운 보톰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옆으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이제 저 지역에 대구 지역에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마중물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다음 학습 동아리 이런 걸 조직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활동가에게 상의를 했어요. 우리 서학민 처장이 갔어요. 가갖고 딱 모이라 그런 다음에 야 이제 들어봐봐 받아 적어 이렇게 하는 게 위로부터 조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학민 처장이 몰래 들어가고 밑에 사람들한테 마치 마중물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조직하는 게 이제 밑으로부터 조직하는 건 거예요. 근데 옆으로부터 조직한다는 건 뭐냐면 들어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온 것들에 더해서 우리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직으로 성장해서 조직이 성장해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건 거야. 왜 빠져나오냐면 옆으로부터 들어갔으니까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주체는 여전히 그 사람들. 그래서 조직화의 조직 주체는 마지널맨 그 주변적인 사람이 해야 되고 조직가는 파셜 리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조직가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직들을 조직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법인 마중물에서 이제 주요하게 하려는 것은 각각의 지역에 있는 학습동아리 리더라든가 협동조합 리더라든가 이런 리더들과 함께 이제 이런 조직들을 통해 갖고 그들이 자기 공간에서 어떤 인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알린스키의 조직화 방식이고요. 그래서 알린스키의 조직화 방식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조직가가 그들의 경험을 아는 것은 소통을 위해 필수 불가하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조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대화다, 토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거 보면 조직가는 지역의 설화들, 일상사들, 가치, 그 다음에 관용어들을 배운다. 그는 조그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지역문화에 맞지 않는 어구들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건 거고, 그리고 소통을 할 때 그들의 일상사들, 그들의 지역 문화에 맞는 것들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맥락들 속에서 한 사례를 예전에 이제 강의하면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것만 한번 잠깐 볼게요. 영상. 민가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까? 안 보여. 됐다. 저 빈민가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요. 도대체 저기에서 왜 살죠? 이게 무슨 말이요? 저기에서 뭐 때문에 살다니? 그럼 어디 가서 살란 말이요? 난 생활보호자요. 아하. 그러면 저기에서 집세를 내고 있겠군요. 이봐요, 장난치는 거요? 참, 웃기는구만. 어디 돈 안 내고 살 수 있는 데가 있어? 저곳은 쥐나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곳처럼 보이는데요. 당연하죠. 그럼 집주인에게 무슨 조치를 해달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집주인에게 뭔가 해달라고 해봤냐고? 참, 그게 싫으면 당장 나가.
집주인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거요. 집세를 내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10분 안에 날 내쫓을 거요. 저 건물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집세를 내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글쎄, 그럼 쫓아내기 시작하겠죠. 알다시피 모두를 쫓아내려면 힘이 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렇겠죠. 이봐요, 당신. 그 뭔가 있는 모양인데 좋소. 당신 내 친구들 몇 사람 만나보시겠소? 한잔합시다. 자, 찍어주세요. 저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 한잔 합시다. 개철이 한잔 합시다. 이제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잔 합시다. 그리고 가서 건배사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알린스키는 저리고 빠져나오라는 건 거예요. 저렇게 일정 정도 저들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옆으로 들어가는 건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한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레이버를 하는 사람들이 뭘 하도록 액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이버는 그동안에 생존의 문제에서 그저 있었는데 이제는 액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거다. 이제 그런 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억압과 무기력하게 이 레이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조용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조직가가 논쟁을 하고 조직화를 해갖고 불평과 분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도록 개입해야 된다. 옆으로부터. 그래서 이 알린스키가 간다고 했더니 식품 가공업자가 알린스키를 뭐라고 하냐면 질서 파괴분자, 급진주의자 중의 급진주의자, 공공의 적이라고 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알린스키가 딱 뭐라는지 알았어요? 이것이 내가 활동가라는 세례 증명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가다가 누구한테 욕 들으면은 내가 활동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알린스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활동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당파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근데 아까 한나 아렌트를 생각하면 상당히 그 영역으로까지 막 못 내려오는 건 거죠. 그래서 조직가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자기 자질들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질들을 가질 때 가지고 있는 혁명학을 가져야 되는 혁명은 이데올로기는 안 된다는 건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교조주의 어떤 것을 딱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따라가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것을 진리라고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닫힌 사회로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게 열린 사회로 가고 민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본 것처럼 왜? 라는 질문들을 해야 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고정된 진리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민중에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요게 이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아까 알린스키랑 한나 아렌트랑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의사가 있어야 되고 유머는 뭐 저도 이제 유씨니까 유머씨인데 이게 유머가 아니라 사실은 유머예요. 유머인데 유머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부터 인정해야 된다는 건가요. 굉장히 현실주의자인데 낙관적 현실주의자 뭔지 이렇게도 표현하고 세상을 되어야 할 것들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있어야 될 것들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에서 있는 그대로부터 시작하고 그 중산층에 대한 조직화로 가고 체제 내부로부터 시작한다. 체제 내부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이 양반이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급진주의자긴 하지만 그 급진은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좌파라고 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샌더스 정도 아니면 민주당 정도의 이제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을 조직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그랬을 때 이 특정한 목적이 이 특정한 수단을 정당한 이렇게 물어야 돼. 이 특정한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 도덕성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이 상당히 좀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게 필수 자질이고, 그러니까 모든 자질들 중에 아까 조직가의 자질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자질들 중에 다른 것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돼 하는 것들이 의사소통인 건가요? 아까 그 영상의 그 의사소통인 거죠. 그 영상을 딱 보면 아 저런 의사소통들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의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의 대부분을 교육에 투자했다. 자기 교육과 시민 교육에 투자했다. 그리고 이 양반의 말은 학습 과정 없이 하나의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단순한 한 권력 집단을 다른 권력 집단의 자리에 앉히는 일에 불과하다. 여기 이제 이게 잘못된 적이 알린스키 얘기예요.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의 규칙에 나온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 양반을 얘기했다. 그래서 이 양반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용주의, 정치적 현실주의, 현장주의, 상대적 윤리주의 이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알린스키의 눈으로 프레이리를 활용해야 되고 프레이리의 눈으로 알린스키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프레이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한나 아렌트와 같은 사람들이 알린스키와 같은 그 현장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거예요. 그리고 또 역으로 이 뭐죠? 그 프레이리는 알린스키 같은 게 부족하고 알린스키는 또 이제 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제 프레이리 같은 게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알린스키에게서 우리가 또 가장 배워야 될 것 하는 것이 인생에서 유일한 확실성은 불확실성이다. certainty with uncertainty. 이게 이제 핵심 얘기.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만들어낸 말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근거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은 이 조직가의 자질들이에요. 아까 의사소통의 능력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대적인 도덕성, 교육,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세상을 있는 그들의 인정하고 체제 내부로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알린스키가 쭉 얘기했던 교육, 그 조직가의 자질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조직가는 늘 이 힘든 상황들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낙관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망할 놈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가 또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민중들인 건 거죠. 빈민들인 거죠. 그 망할 놈의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것이 되어질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자존감을 지키고 있는 나에 관심이 많은 건 거예요. 그 나들은 민중들인 건 거고 그들은 나의 동료들인 건 거고 이런 조직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대안이라면 대안인 건데 여기 이제 우리가 사람인 건 거예요. 인간인 거죠. 빈민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네이버의 땅 위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지금처럼 더 소셜이라는 영역들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 거예요. 이렇게 더 소셜이라는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저기 코 위로 이 더 소셜이라는 영역들 속에서 이제 헤엄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랬을 때 더 폴리티컬이라는 건 저 멀리에 있어요. 저거야말로 정말로 액션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내려오게 할 것이냐. 내려오게 하고 요 사람을 이렇게 목이라도 더 폴리티컬의 영역에 살게 할 것이냐. 또 내지는 어떻게 요 사람을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더 폴리티컬의 영역으로 가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저는 프레이리하고 알린스키에 있다. 레알 스쿨이다. 레알 스쿨에 있다. 여기에서 뭘 배우냐면 교육론도 배우고 조직론도 배우고 실천론도 배우는 건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마르에다 의미를 물으면서 이 사람은 의미를 묻고 있어요. 예수 앞에서. 이 사람은 음식만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일종의 더 레이버를 하는 건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액션을 하는 건 건가요. 근데 액션은 상호관계이지만 레이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버를 하면서도 어떻게 액션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마리다예요. 마리다는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프락시스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노조를 만든다고 쳐요. 노조를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쳐요. 협동조합을 만들 때 우리가 노조를 만드는 목적은 레이버 때문에 만들어요. 왜 레이버 때문에 임금을 올리려고. 그리고 복지 때문에. 그런데
야, 우리가 솔직히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혁명을 하려고 해. 혁명의 학교를 하려고 해. 여기서 토론하고 선거도 하고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려고 해.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정책도 만들어내고 사측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을 참여하려고 해. 그럼 이 노조가 같은 노조인데 네이버 속에 있었던 노조가, 네이버라는 역할을 했던 노조가 이제 그 노조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액션의 노조가 되는 건 거예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마중물 저쪽에 보면 돈 버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아파요. 특히라도 왜 아프냐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런데 끊임없이 돈 버는 것을 고민하면서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광장들 속에서 저자화에 대하다 하고 이렇게 마중물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액션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레이버와 액션과 그 다음에 워크가 이렇게 이 다 인간의 조건인 건가요? 근데 인간의 조건인 건데 액션과 레이버와 워크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데 뭉쳐 있다는 건가요? 노조라는 이 조직이, 노조라는 것을 하나의 인간으로 본다면, 집합적인 개인으로 본다면 이 개인은 레이버의 영역에서도 관여하지만 소셜의 영역에서도 노조가 새로운 문화도 창출해내고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도 만들고 막 그러는 게 소셜한 영역, 워크의 영역도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레이버의 영역, 그걸 통해 갖고 주체로 참여하고 정치 세계를 만들어내고 광장을 만들어내더라, 이제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 속에서 우리는 마리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해요? 그 일을 그 액션의 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마중물에서 마셈에서 뭘 하냐면 북네터 상상상을 하거든요. 북네터 상상상은 북네터 상상상에 가입한 사람들, 그러니까 1년에 12권의 책을 받으면서 20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장사가 돼요. 근데 북네터 일종의 레이버예요. 그런데 북네터라는 것을 받아본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같이 책도 읽고 학습 동아리도 조직하거든요. 이건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이버와 액션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마리다의 영역인 건고, 이게 프락식스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락식스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마중물 시민대학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레알 스쿨과 원형 스쿨, 이 원형은 원효의 원이고요, 형은 최시형의 형이에요. 요 사람들이 프레이리의 레고 알린스키 아리게 프레이리와 알린스키를 배우고 리딩 스쿨이 배우는 건가요? 그들의 그 극진주의 규칙도 배우고, 그래서 요구의 관점에 맞춰서 프락시스, 알린스키가 얘기했던 맥락들 속에서 노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을 하는 레알 리딩 스쿨, 레알 프락시스 스쿨을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의 고민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원형 스쿨을 통해 또 원형 스쿨을 매개로 해서 또 이렇게 이 시민들을, 주민들을 조직해가고 광장을 만들고 일종의 액션의 역할들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마중물의 10년은 사실은 어쩌면은 이런 그 액션의 영역들을 레이버의 생존의 문제들과 연동시켜서, 그리고 생존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액션을 하는 인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상들을 해온 것이 저는 마중물의 10년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이 제도로 만들고 학교로 만드는 것이 지금 이제 탄생하는 마중물 민주시민대학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이고, 그리고 저는 향후의 10년에서는 이런 마중물 민주시민대학이 구체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서 주요한 것은 옆으로 들어가는 활동가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것을 준비하는 또 다른 10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순혜 선생님이 나는 그래도 한 횟수로 2년째인데 내가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사무처장이 문제인 건 것이지, 제가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라도 섭섭하다면 사무처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향후의 10년에 내가 기필코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인간의 조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가 저희 마중물 법인의 10년인데, 그 10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10년이 아니라 이렇게 깨달아가고 동료들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인간인지를, 그리고 누구나 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구조와 조건과 이론들과 실천들을 만드는 그런 급진주의자로서의 10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10년이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이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향후 10년들은 정말로 우리들의 이 모임들이 한국 사회에 또는 어떤 이 공통 감각을 갖고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는 그런 10년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